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10차 모의고사 A형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2년 역사과 평가 방법에 관련된 자료이다.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평가 방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분석적, 총괄적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여기 이게 분석적이고, 이게 총괄적인데,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이 나왔죠. 이거는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 뭐냐면 평가칙 관련돼서 나왔어요. 평가 관련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통 서술형리 수행평가 채점. 우리가 서술형리 수행평가 채점 외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임용시험도 해당하겠죠. 여기 평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명료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적 채점을 실시하거나 일종의 키워드 채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학습 결과물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총괄적 채점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제 채점을 하는 건데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개 보면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시험 볼 경우에는 이 분석적 채점을 하죠. 이 키워드에 가지고 채점해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키워드들을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이 이 분석적 채점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요런 이것도 이제 뭐냐면 서술이나 수행평가 채점에 이렇게 이제 분석 채점이나 총괄 채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채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역이 지향하는 종파를 쓰고 기역을 지칭하는 을을 써야 되겠네. 예. 자, 니은의 문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여기 니은의 이제 문건, 요거는 이제 뭐겠어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다. 그 뭐냐면, 뽕떼풀류 칠령이죠. 뽕떼풀류. 예. 그래서 뽕떼풀류 칠령인데, 자,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2010년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뽕떼풀류라는 것은 전 시간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베르샤 궁전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궁전이에요. 그래서 파리 외곽에 있는 궁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왕이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칙령도 공포하고, 조약도 맺고,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뽕테폴리온 칠령은 유명하죠. 낭트 칠령을 완전히 폐기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자칭 개혁 종교는 뭐겠어요? 위그노죠. 위그노. 그래서 이 위그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그노의 종교의 자유를 뭐냐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너네들 이제 뭐 개종하기 싫으면 그 종교 목사는 나가라. 근데 일반 신도들은 뭐냐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 신도들은. 예.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무조건 개종해야 돼. 이 교회 목사는 모르겠는데 일반 신도들. 근데 이거의 뽕트폴리 칠령의 주요 내용이지만 실제로 다 나갔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뽕트폴리 칠령도 최근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 22년 개정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요 뽕떼풀류 칠령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더 찾아봤습니다. 예. 자, 이 뽕떼풀류 칠령은 여기 1685년에 느의 14세가 이제 공표했던 내용인데 공식 명칭은 낭트 칠령을 폐지한 칠령이라고 이제 해요. 여기 뭐 불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읽고요. 자, 이 주요 내용은 위구노의 이제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불법화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에는 하나의 그 뭐냐면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어떤 왕의 어떤 종교를 따라 시민들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낭트칠령 관련돼서 나와 있죠. 낭트칠령도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생시몬 공장의 해고록이 있는데 이 퐁테폴로 칠령의 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그너들이 안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겠지만 실제 밖으로 나갔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군들이 특히 기술자들이나 금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밖으로 많이 나가서 옆에 있는 그 나라들만 큰 도움을 줬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냐면 그 프랑스의 산업이 파괴되고 그 상업은 파괴되고 산업이 약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조약 보면 나조약이 체결된 배경을 기획사건 이외 사안과 연결시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조약으로 인해서 맺어진 동맹이 파기된 어, 조약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측상변이 있는데 이 북측상변은 여러분들 의아하다는 사건이죠. 의아하다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는 이제 북청석 사건 잠깐만요. 예, 의하자 운동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제1차 영일동맹이야. 영일동맹. 자, 그러면 이 영일동맹, 제1차 영일동맹은 왜 말이냐? 그 기획사건 이후의 사안과 연결시켜 이제 보는데 요건 이제 북청석병하고 관련돼서 보면 의하자 운동 사건 때 파견한 러시아 군이 그 만주에 러시아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의아다 운동 사건 때 파견한 러시아군이 만주에 파견했는데 진압 후에 군대를 철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응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 남진 정책을 맺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오타가 있는데 러시아 군이 러시아가 네, 러시아가 만주에 파견했는데 어, 이렇게 하면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예. 그 1900년도 이하당 운동을 진압한 후에 러시아는 철수하지 않고 만주에 눌렸는 남하 정책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은 영국과 일본 모두 이제 위협이었고 양국은 이제 급속하게 접근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진을 정책을 막기 위해서 거의 그레이트 게임 같은 걸 이제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극동 지역에서 일본의 러시아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한 파트너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약 명칭을 이제 쓰라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나조약 이후에 맺어진 동맹이 파기된 음, 그 조약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1차 영일동맹이 맺고 나서 이때 이 영일동맹이 쭉 지속됐죠. 그 2차 영일동맹 또 갱신했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언제 이게 파기됐냐?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워싱턴 조약 때 파기됐죠. 워싱턴 조약. 엄밀히 말하면 워싱턴 조약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4개국 조약이 있어요. 4개국 조약에서 파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워싱턴 조약에서 이제 뭐냐면 영일 동맹이 파기시킨 거 뭐냐면 미국의 어떤 입장이 많이 반영됐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런 이제 태평양 지역에 패권을 이제 장악하려고 워싱턴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일 동맹이 계속 남아 있으면 미국의 패권의 어떤 이제 태평양 지역 패권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사개국 조약을 맺어서 그 당시 워싱턴 조약을 파기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여기. 자, 여기 참고로 제가 이거 일본사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 냈어요. 왜냐면 여기 일본사는 요즘에 다른 나라 역사하고 연결돼 갖고 시험문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사 문제예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좀 보면 여기 보면 1차 영일동맹 관련된 사료가 있죠. 1902년에 맺어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뭐 쭉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제2차 영일동맹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확장해서 맺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은 시험 문제 예전에 두세 번 나왔죠.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 가와 나의 자료에 관련된 기획을 발표한 그 사람을 써보고
기획 발표 조치가 대한제국의 재정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아무런 예고도 주지 않고 돌연히 이와 같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갑자기 발표해보죠. 예, 메가더 화폐 개혁을. 그래서 일본 애들만 좀 마냐면 알려주고, 그 한국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백동화 중에 질이 확 떨어지는 이런 백동화를 처분했죠. 뭐 토지를 매입하는 등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 떨어진 이 백동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메가더 화폐 개혁 관련된 내용 중에 물어보는 게 뭐냐? 대한제국 재정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정을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보면 대한제국 정부는 화폐 정리사에 필요한 자금을, 그러니까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여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일은행권을 이렇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종전의 엽전이라든지 백동화 같은 걸 이제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할 때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은행권이 근본이 태안 집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제일은행이죠. 엄밀히 말하면 제일은행이 금을 예치시켜야 되는데 그 금을 살 돈을 뭐냐면 일본 정부의 예산을 마련해갖고 산 게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의 이름으로 빌려와 가지고 요걸 이제 금을 사서 뭐냐면 이렇게 발급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자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금을 사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 돈을 빌렸다 일본 정부에. 그래서 이렇게 차관을 이렇게 빌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차관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예속시키기 위한 거야. 예. 보통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차관 같은 거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상대국들의 이제 뭐냐면 정치나 경제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식민지화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거 요즘에 중국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1대1로 정책 등을 해갖고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제국주의를 반대했다는 그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형태를 똑같이 하고 있어. 참,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그 밑에 제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찾아본 게 이거 안 나와있네? 음, 메가드 화폐 정리 사업을 제가 찾았는데, 얘가 안 찾아줬네. 이거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한번 이제 검색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세도 정책 시대 이제 자료이다. 그 당시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뭐냐 순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순종 형종에 거쳐서 세도 정책이 때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맥락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세도 정치하면 개혁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도 정치가들이 이제 민중들 수탈해가지고 삼정의 문란을 익혀서 결국엔 각지에서 밀란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라든지 통론에 있는 공통된 서사죠. 예. 근데 여기에서 좀 다른 맥락에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여기 최근에 이제 연구 성과가 좀 반영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요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정조가 구축한 이 국정 운영 체제가 그 뭐냐면 세도 정책 때 맥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정조에서 양성한 그 십학 관료들에서 계속 이어졌다. 순조 때나 현종 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개혁의 어떤 성과들이 그래도 남아서 맥락에 이제 뭐냐면 그 계승됐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런 어떤 그 서사도 있지만 또 보면 이런 정조의 어떤 개혁 정치를 연결하려는 그런 것들 이 세도 정치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예,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제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민한국사의 내용에서 종전의 다른 관점을 이제 제공을 했다. 세도 정치를 보는 관점을. 예. 예전부터 있었던 관점인데 시민한국사에서 이제 적어놨으니까 한번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도. 왜냐면 통론하고 좀 약간 벗어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어떤 게 있냐 보면 정조가 구축한 국정 운영 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노력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예, 순조나 현종 등 국왕은 왕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순조는 구장각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축했고 만기 요담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헌종은 그 총영총을 총이용으로 바꿔 군사를 확보하려겠다 했죠. 그래서 순조 같은 경우에는 정승왕후가 이제 뭐냐면 친정이 끝난 후에 자기가 이제 순종, 그러니까 정승왕후의 이제 수원 충전이 끝난 후에 그 순조가 친정을 했죠. 이 친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좀 하려는 개혁 의지를 이제 선보였어요. 근데 말년에는 이제 정치 다 떼어치고 자기 아들한테 넘겼죠. 호명세제한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정주의 어떤 개혁을 이제 정치를 그 이어받는 노력이었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요장의 순조실록에 이제 보면 그 순조 4년인데 순조는 어릴 때 즉위했잖아요. 그래서 자성전은 누구냐면 그 영조의 부인이었던 대항대비죠. 정승왕후죠. 정승왕후가 이제 순조가 언어를 컸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임금을 이제 그 정무를 돌려줘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순조가 친히 지은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기요담이라는 책이에요. 만기요담. 그래서 만기의 번거로움은 이제 한 몸에 모여 있으니 만기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예전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참고해서 200권의 책을 만들었다. 물론 이제 순조가 친히 만들었다고 해도 순조 자신이 이제 만든 건 아니고 제 말은 유신을 명해서 그 망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시켰겠죠. 예. 그리고 순조가 보고 나서 관리감 그 감독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직후에 이제 집권한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자성당 그러니까 자선전 정승환과 물러난 후에 집권한 세력들은 여러분들 10파죠. 10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와 다의 이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왕의 국정 방향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연구 성과가 반영된 그 내용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민한국사에 있는데요. 그래서 정조가 구축한 국정 운영 체계를 그대로 계승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 어디에도 있냐면 예전에 국정 7차 지도서가 있어요. 그 7차 지도서에 이제 그런 연구 경향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최근 경향에도 이게 한참 됐어요. 80년대, 90년대 나왔던 견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시민화국사에서 여기 한번 적혀 있으니까 한번 좀 문제를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자, 다음은 중국사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를 내냐면 요나라, 야율 안보기 정책 관련된 내용을 문제 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그 많이 나오죠. 특히 요나라는 요나라 정치사항이나 뭐 이런 이중지배체제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 지금까지 세네 번 나왔나? 그래서 금나라는 안 나오는데 요나라를 많이 내. 그래서 뭐 금나라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임용시험 공부할 때는 시간 안 될 때는 금나라보다는 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야율남보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란의 부족 이렇게 이제 통합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냐면 연후 16주 지배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니은 지역이 송대 지식인들에 미친 영향을 써볼 거.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야율안보기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야율안보가 죽은 후에 태종, 야율 덕강이 이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후진의 고조가 이제 구원을 하니까 그 대가로서 이제 뭐냐면, 어디를 얻었죠? 연운 16주를 이제 뭐냐면 얻고 석경당을 왕에 이제 앉혀줬잖아요. 근데 이 연운 16주를 이제 나중에 송나라 등장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나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회복을 못 시켰죠. 그 연후심유주는 어떤 의미냐? 일종의 잃어버린 어떤 고토 같은 역할이에요. 송나라 지식인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일종의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어떤 상징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나라가 니을 이제 통치하기 위한 지방 제도를 써봤고,
요 니을 들어갈 뭘까요? 이거는. 예, 요거는 그 바레인이에요. 바레인. 예. 그래서 이 바레인들을 통치하기 지방 제도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의 지방 제도를 통해서 통치했다.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잠깐만요. 지방 제도 특징인데 요 나라가 니은의 통치하기엔 지방제를 쓰시오. 지방제 특징을 써야 되는데 지방제도 특징을 여기가 탈자가 됐네. 예. 본체 주시면 되고요. 자, 교육이 니들린드를 디귿으로 이주할 때 시켰던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이런 바레인 같은 이제 뭐 한인도 포함해서 농경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분산 통치. 왜냐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개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바레인이나 뭐 한족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그 농민들이 많죠. 그러니까 바레인 같은 그 거다인들은 유목민족이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을 투입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신동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동경 요양부에 소속된 주요는 대부분 발해 옛 땅으로 이것도 땅이 넓고 비옥하여 농경에 적합하고 철, 소금, 고기 등이 많이 생산된다. 요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큰 상경 부근에 발해인을 대거 동경으로 이주시킨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발해인의 분산 통치와 함께 그들의 농업 생산에 투입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발해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계대국을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동남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남국.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요 관련된 사료들을 이제 잠깐 이제 찾아봤습니다. 예. 이 사료 찾아보면 좀 잠깐 밑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발해 유민의 강제 이주와 분산 통치 관련된 내용 있죠. 요나 태종의 조소 내용이 있고, 동남국의 백성 옮긴다는 거는 앞에서 동남국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든 계대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을 옮겼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농업 생산에 투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발해의 옛 땅으로서 땅이 넓고 비옥하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그 내용들 옆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7번 문제 볼게요. 자, 중국 그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는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이죠. 여기가.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정역 강령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정역 강령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헌법을 만들어지기 전까지 준헌법적 역할을 시행을 뭐냐면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강령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가 뭐냐? 이건 이제 뭐냐면 신민주주의야. 모태똥이 제시했죠. 1940년에 민주주의 이론인데, 자, 신민주주의 이론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넘어가는 가독이 어떤 상황을 이제 그 관련된 이론인데,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딨냐. 자, 여기 신민주주의 이론 해가지고 1949년 이론 쪽 기반이 됐던 신민주의 이론은 1940년, 그러니까 이제 중일전쟁 와중이죠. 그때 모태똥이 모태똥이 발표했던 논리인데요. 자, 그래서 중국의 혁명을 이제 모태똥이 어떻게 이제 구정했냐?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종전의 이런 낡은 부유자 민주주의 혁명과 다르고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도 다르다. 그래서 이걸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혁명의 단계는 첫 번째는 신민주주의 혁명, 2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인데 그러다 보니 신민주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혁명론을 제시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는 4개의 계급의 연합 독재. 그러니까 프롤레타 독재도 부유자 독재가 아니고 몇몇 계급의 어떤 연합 독재다. 자, 요걸 이제 얘기하면 노동자, 농민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부르주아, 민족 부르주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만든
국가 체제가 초창기 때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국 국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중국 국기에 보면 오성홍기라고 하잖아요. 별이 크게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별이 하나 있고 작은 별이 4개가 있죠.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는 거고 작은 별들 4개는 뭘 의미하냐?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것을 상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신민주주의 국가 경제는 어떤 사회주의 경제 체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아닌 그 뭐냐 중간 단계 경제 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공동강령이나 토지개혁법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공통의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건 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응 관련 법에서 토지 분배 특징을 한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본건 방본거적 토지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로 이제 변화시킨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이 공부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유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식 소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자본주의식 소유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의미의 소유권. 그러니까 매매, 양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준 게 아니라, 매매, 양도는 할 수 없어요. 상속도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뭐만 하냐면, 경작권을 준 거야. 용인권이라고 하죠. 예. 그 용인권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초창기 이제 토지 개혁을 할 때 농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소유권을 준다고 이제 하는데 토지 소유권 실제로는 이제 그때 분배한 소유권은 용인권을 이제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국가가 소유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지금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 민중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다만 용인권을 갖고 있죠. 그 용인권인데 이걸 좀 다 해석해 갖고 이거는 상속도 가능한 용인권이죠. 매매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좀 확장해서 이제 형성 그 개념을 만들었고 그 용인권을 갖고 있다 70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세금을 좀 내고 다시 이제 뭐냐면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제 뭐냐 공개념 어 사회주의의 어떤 용인권보다는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소유권에 가까운 개념이죠. 이거는 예,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나타난 거고 요때는 이제 용인권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 상속, 뭐 저당 이런 걸 못해요.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니은 관련 법의 토지 분배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뭐가 있냐? 자, 주로 지주의 토지와 제사를 몰수의 지주를 포함한 분홍과 중농, 빈농에 모두 동일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향후로, 이렇게, 향후로 이루어진 행정촌을 단위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상공 부분에서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료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1954년 헌법과 디귿자의 차이점을 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명칭은 아까쯤에 해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정역 공동강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54년 헌법하고 뭐가 있냐. 참고로 이제 54년 헌법은 그 최초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에요. 그 전에 헌법이 없고, 여기 정역강령이 이제 헌법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54년에 들어가면 사회주의 건설이 명확히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요 정역 강령은 아까 이제 신민주주의 이론에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잘 보면 사회주의 내용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 이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의중에 있는 내용인데.
음. 이게 왜 채팅창에 오류가 되네? 내 것이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1949년 9월 북평의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강령은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라고 규정되었다. 경제구조는 국영경제, 협동조합경제, 농민 및 수공업자의 개인경제, 사적 자본주의 경제 및 국가자본주의 경제의 다수 종류의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기타 관료 자본 몰수와 국유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국제평화 옹호 등이 규정되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확실히 명기한 1954년의 헌법에 비해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의중 408표. 자, 그래서 요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다음은 서양 중세에서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1107년에 그 서인권 투쟁 타협안 있죠. 예. 그 헨리하고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서인권 투쟁을 이제 타협을 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1122년에 독일 황제하고 교황이 이제 그 서인권을 타협한 게 있어요. 유명한 보름스 협약이죠. 예. 이게 서로 이제 연결돼 있어요. 이거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럼 요거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직자 임명권은 누가 갖는다? 교회가 갖고 제후 임명권은 누가 갖는다? 예, 왕이 갖는다. 그러니까 세속 제후들이.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성직자 제후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직자가 임명받은 후에 제후의 임명은 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제후의 임명을 이제 거부할 경우에 신설 거부할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이 제후가 가지고 있는 성직 제후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구한테 왕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왕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왜냐면 교회 입장 볼 때는 왕이 신하는 인물을 성직자로 임명하기 좀 어려운 구조죠. 왜냐면 얘를 성직자 임명하면 왕 입장 볼 때는 얘가 이제 성직자 제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이제 제후 역할을 했어요.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왕 입장 볼 때는 이제 성직자 임명하면 싫어하는 인물이 신설 거부해 버린 거야. 그러면 땅에 이제 뭐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 교회 재정 운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딱 이미 성직자 임명할 단계부터 교회가 왕이 싫어하는 인물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은 아니지만 왕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다? 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론서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론서역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앞에 영국의 타협안을 바탕으로 해서 디폴트 값으로 분수박은 이제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황제가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주교 선출하는데 볼 수 있는 참관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딱 보다가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냐면 뭐 후보가 너무 난립해.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없고 비등비등해. 교회 내에서 누굴 선택할까 고민할 때 고위 성직자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가가지고 왕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뭐냐면 성직자 임명을 하는데 성직자 임명하는 과정에서 뭐 위원회 같은 것들 뭐 회의나 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가서 쫙 받아 지켜볼 수 있고 자기끼리 막 논쟁을 하고 이제 비등비등할 경우에 후보자들이 물론 확실한 후보자 나타날 경우에 교회가 임명하지만 비등비등할 때 최종 선택권을 황제에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기 전까지 간행을 이제 포기했다. 그래서 그 전에 კონ클라페라고 해서 황제가 이제 뭐냐면 임명권을 배제한 채 세속 권력의 임명권을 배제한 채 교회 내에서 추기경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교황을 뽑는 것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대로 정착된 것이 보름설학이다. 보름설학 때 이제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전까지 간행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거야. 꼼꼼라페를 이제 인정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서강자에 있어요. 예. 그래서 1122년에 보은설법으로 일딱되는데 협약에 따르면 황제 하인리 5세가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이전까지 간행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칼리스투스는 황제 서임식에 참석하여 봉투의 수령을 인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콩쿨협회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약이 보은설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존사격 관련된 내용들, 이 사행권 관련된 투쟁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철저히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보존사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본원서 협약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하인 5세와 그다음에 그 칼리스토 2세 뭐 그 내용들 이제 합의를 갖고 이제 있는데 본원서 협약 관련된 내용은 여기도 있죠. 거기 그 서울에 있는 서양사 그 내용에도 있어요. 그 사료 내용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왜 안 되냐? 아이씨. 보충 설명해달라는 건 아닌데. 아, 잠깐만요. 한일주까지 제시했네, 가 예. 자,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잠깐만요. 이걸,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좀 읽어달라고 했더니 읽어주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것입니다. 네, 제시해주신 파일에서 언급된 보름스 협약 of Worms 1122년의 구체적인 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처럼 이 협약은 서임권 투쟁을 종결지은 타협안입니다. 이 협약은 단일 문서가 아니라 황제 하인리 5세가 교황에게 보낸 선언, 황제의 칙령과 교황 갈릭스토 2세가 황제에게 보낸 선언, 교황의 특권이라는 두 개의 개별 문서가 동시에 교환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두 사료를 함께 보아야 파일에서 언급된 관행 포기와 봉토 수여 인정이라는 양측의 양보 내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사료 1. 황제 하인리 5세의 선언. 이 문서는 황제가 교황에게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일에서 말하는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정확히는 주교, 수도원장을 임명하는 이전까지의 관행을 포기한 근거입니다. Open quote.
나하인리는 신과 성스러운 로마 교회, 그리고 교황 갈릭스토 2세 성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반지스와 주교 지팡이에 의한 모든 서임 인베스티투를 포기합니다. 또한 나는 나의 왕국과 제국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자유로운 선가와 자유로운 축성 consecratio libera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짐은 이 협약에 반하여 교회가 입었던 모든 재산과 속권, regalia 를 반환할 것이며 아직 반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Close quote. 핵심 포기 내용. 황제는 반지와 주교 지팡이, 목장에 의한 서임을 포기합니다. 상징적 의미. 반지는 주교가 자신의 교구와 영적으로 결혼함을, 주교 지팡이는 신자들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황제는 이 영적 권위, spiritualia를 부여하는 상징물을 더 이상 자신이 수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유선거 허용.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함으로써 황제가 임의로 주교를 임명하던 과거의 관행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교회법에 따른 선출 절차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료 2. 교황 갈릭스토 2세의 선언. 이 문서는 교황이 황제에게 양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일에서 말하는 황제가 서임식에 참여하고 봉토를 수여하는 것을 인정한 근거입니다. Open quote. 나 주교 갈릭스토는 그대, 사랑하는 아들 하인리히 황제에게 다음을 허락합니다. 독일 왕국 내의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거는 그대의 면전에서 성직매매나 어떠한 폭력도 없이 거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파 간에 불화가 생길 경우 그대는 더 나은 편, 파르스의 동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출된 자는 호른을 통하여 그대로부터 속권 리겔리아를 받아야 하며 그 속권에 대해 법적으로 그대에게 빚지고 있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독일 이외의 지역, 이탈리아 부르고릉에서 선출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그대로부터 호를 속권을 받아야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은 독일 내에서 주교 선거가 그대의 면전에자 투와, 즉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음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황제가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파일의 황제가 주교 선출에 참석할 권리, 봉토권 수여 인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양보입니다. 교황은 선출된 주교가 황제로부터 홀 셉트름을 통해 속권리야 을 받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상징적 의미, 홀은 세속적 통치권, 토지, 재산, 사법권 등을 상징합니다. 즉, 주교는 영적 권위, 반지와 지팡이는 교황은 대주교로부터 받지만 그가 다스릴 영지, 봉토와 세속 권력은 황제로부터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일의 황제가 봉토를 수여하는 것을 인정했다. 타협의 본질, 이로써 주교 서임은 영적 서임과 세속적 서임 속권 수여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주교는 영적으로는 교황에게, 세속적으로 봉토에 관해선 황제에게 충성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보름스 협약이 있기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력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의식의 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언급됐던 건데요. 자, 요게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자의식. 그 다음에 또 여기 있고, 뒤에 들어갈 것은 문제의식.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역사의식은 역사사고력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기획과 디귿의 용어 각각 쓰시면 되고, 자, 자료 내용을 보려 니은의 의미를 써라. 변화 의식 관련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약간 동호방복적인 어떤 답안이긴 한데 요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역겨운 문제가 그 예문 속에 일단 이제 많은 단서를 주고 또는 심지어 답안까지 주고 그 찾아내서 추론해서 쓰아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예문을 잘 읽어보면 한 문제 건질 수가 있어. 이게 4점짜리 문제라면 1, 2점은 건질 수 있다. 예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그래갖고 요 예문 속에서 답안을 끌어내고 그 예전에 말했지만 동호방복이니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논리학 시간에 따지시고 역교론에서는 역사 교수님이 내시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최근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봐서 이게 이제 역교론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교육학에 보면 답안에 단설, 그러니까 예문 내에 단설 주지 마라. 그다음 그러니까 예문 안에 답안을 관련된 단설 주지 말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동호 방법 관련된 논리학에서는 근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 그냥 여기 있는 예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뭔가 머리를 짜내면 한 가지 답안이 나와. 그래서 만점짜리는 못 받아도 4점짜리 못 받아도 1, 2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고 니은 관련된 역사적 사고의 명칭. 이거는 연대기적 사고 방식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녹색 책에 있어요. 이 녹색 책에 역사 의식하고 역사 사고의 관계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 7번에도 그 내용이 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역사의식과 역사사고의 범주는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시간의식이나 변화의식은 연대적 파악력과 관계가 있고, 역사관이나 문제의식은 역사 판단력과 밀집에 관련되는데, 대개 보면 이 역사 판단력을 할 때는 이미 상당히 이제 뭐냐면 모든 걸 다 거친 거죠. 앞에 연대적 사고력, 역사 상상력, 역사 탐구력을 다 거쳐야지만, 최종적으로 역사 판단력을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역사의식, 역사가 무엇인지 혹은 역사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과 감각인데 비해서 역사 사고력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의 정신활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나 역사적 사고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역사 사고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 볼 때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만 정의 내린 것만 낼 것 같아. 그래서 뭐 역사의식과 역사사고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전반적으로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아니라 딱 한정돼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한정돼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고 예,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 게 뭐냐 하면 10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감정이입 단계요. 네, 감정이입 단계 두 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감정이입 단계는 이제 첫 번째 감정이입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자, 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5단계 감정이입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첫 번째 감정이입은, 이 단계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명칭 한번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일상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 이런 건 아니고, 그 전에 남색체에 있는 감정이입 단계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감정이입 단계는 역사적 사실 재현 관련된 내용이고, 니은은 상황적, 맥락적 구성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가 관련, 팩트가 아니라 이제 맥락을 따지는 거죠. 구조적 맥락. 예. 그리고 그거는 또, 여기는 감정이니까 내면적인 것들, 의도, 동기를 따지는 거죠. 그 의도와 동기와 구조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뭐냐면 역사적 사실 감정이 재구성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예문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세종대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예문 한번 4단계 따라서 만들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 재현이야. 그냥 세종대왕이 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객관적 팩트를 얘기한 거죠. 근데 왜 만드냐는 것은 이제 구조적 배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 이 구조 배경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정 등의 어떤 내면의 의도, 동기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건 뭘까? 이건 쉽죠. 니은하고 디귿을 합쳐놔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외면적인 구조적 배경, 내면의 동기를 합쳐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담화는 이제 보면 지식 격차가 급식했던 이제 그 15세기 중순의 상황에서 백성을 깊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그들의 공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조했다. 그 외에도 니은과 디귿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예시답안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획 단계 재구성의 특징을 써볼 거. 여기에 보면 재현이죠. 재현은 그대로 이제 뭐냐면 역사 팩트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재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현할 때
그 자기가 이제 직접 해보는 걸 재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현은 그 의미가 아니라 팩트를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교론을 공부하실 때 비슷한 그 언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용어라도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 이건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학자마다 또 역사학계나 역사교육에서 정의하는 용어하고 학자마다 또 정의하는 용어가 다르다. 똑같은 그 용어를 쓰더라도. 자,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용어는 그 뭐냐면 사실 자체를 왜 일어나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 자체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단계 이제 뭐냐면 역사 감정 단계 구성 관련된 내용이 남색책에 있는데 요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음. 아래는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옮긴 것입니다. 8. 역사적 사실의 재현. 역사적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 자체를 충실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역사적 사실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파악하고 재구성한다.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이유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의 내면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 관점과 감정이입적 재구성. 역사적 행위를 한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행위자의 믿음이나 동기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역사적 사실과 감정이입적 재구성.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이입적으로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한다. 남색책.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11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6.8 운동과 관련된 거야. 예,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6.8 운동 구호들 관련된 거, 금지한 것에 금지한다. 이런 말.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을 출신과 숙련 기술에 따라서 나누고, 가난 불평등을 예서 못 본 채 한 걸 사회 거부한다. 그리고 지배하는 것도 지배당으로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팔 운동이 유럽이나 미국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운동에도 영향을 줬죠. 특히 뭐 여성 운동이나 이런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6.8 운동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교과서라든지 뭐 서강자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문제 내봤는데 자, 기억의 공통점에 들어갈 용어, 6.8 운동, 그리고 기억의 목적을 써라. 그래서 학생들은 기성세대의 건의에 반대하여 자유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관련된 내용이 이제 9번의 이제 주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구. 제2차 세계대전 후 청년들은 기성사회의 관습에서 나오는 권위에 의구심을 가졌다. 또한 전쟁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 인종차별 등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대하며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운동을 벌였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 대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68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탈권위주의의 운동은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으며 여성 권리 운동, 노동자 인권 운동, 생태환경 보호 운동 등에 영향을 주었다. 22년 개정 세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가 그거가 무엇인지 의미를 하는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할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료 A에 있는 그 의미들, 6.8 운동의 구호들의 의미가 뭐냐. 이건데, 이거는 권위적인 정치체제, 일상생활에 발생한 차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야. 자, 기획의 의의를 한가에서 기술해 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영양 또는 이렇게 했는데 냉정식의 경직된 사회 모습과 물질 문명 만능주의의 문제에 대한 비판하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자, 이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과 개인의 가치 및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이어졌고 6.8운동, 여성운동, 생태주의 운동, 노동자 권리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 의의나 영향을 써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의나 영향을 쓰면 안 되죠. 교과서나 기본서에 있는 의의와 영향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채점 기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8 운동 관련된 앞에 언급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8 운동의 구호들 금지한 걸 금지한다. 되게 유명하죠. 6.8 운동의 정신의 상징으로 이제 보여주는 운동인데 구호인데 그래서 요거는 기성사회 간섭에 나오는 건의의 의구심, 그냥 기성사회 건의에 반대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 블록 밑에 해변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솔로몬 점거위원회 선언문 6.8 운동이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그 내용 이제 있죠. 여기 점거위원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운동에 관련된 영향 관련된 내용들 뭐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거의 70대, 80대 됐겠네요. 예. 그분들이 지금은 거의 꼰대 취급받죠? 꼰대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면 되게 계속 유지했으면 되는데, 나이를 들면 이제 좀 보수화되고 그러다 현실 타협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예, 뭐 유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뭐 했던 분들 보면 지금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는 60만 세 운동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요거는 강주 학생 항해 운동 관련된 사료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언급이 됐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읍과 니은 운동의 중심이 된 학생단체를 쓰시오. 요거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학생단체 조선 학생과학 연구회 그 다음에 또 니은 단체 여기 60만 세 운동 관련된 단체 성진회가 있어요. 성진회 교과서에 언급이 자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교과서에 성진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진회 미대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 거센 시위 논란 일제는 배우 세력으로 독소회, 성노회, 성진회를 지목하고 관련 인물을 체포했다. 그중 성진회는 당시 언론에서 강주 학생 사건의 총분형이라고 표현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자, 이 단체는 띄어쓰기가 안 되네. 자, 이 단체는 1926년 11월 3일에 조직된 비밀결사로 이듬해 해산되었다. 그렇지만 성진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급별로 비밀리에 독서회를 조직했고 후에 학생운동에 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진회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예, 여기 사료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아, 60만 세 운동 경문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조선 통치를 타도하자. 학교의 교육은 조선인의 소로. 조선인 교육을 위해 우리 학교를 세우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이 경문 관련된 구호 내용도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외워두는 거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이 부분이. 신간의 강령은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자화합자 그 배경이 형성되었고, 이제 신간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강조 학생 항해 운동 경문이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성진의 후신이었던 독서회 중앙본부가 이제 중심에 였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뭐 민중대의 결의는 예전에 시험 문제 쓰니까 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A형 강의를 이제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B형 강의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예.